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 장관급 인사 10명에 대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갈등 속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에스퍼 국방장관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개각 한 줄 평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이 있었지만 역시 법무장관인데 국민이 다 이미 예상하신 대로 그래서 역시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는 끝없이 이어지는구나. 별 감동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회전문 인사는 끝없이 이어진다. 별 감동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청와대 지금 정부에서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좀 평가가 좀 남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일 의원님 그 평가가 굉장히 박하신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집권 3년 차를 맞으셔서 정말 그 성과를 반드시 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최적의 전문가들을 발탁하셨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적의 전문가. 그리고 특히 우리 조국 지명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또 대통령이 보이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뜨거워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 후보자 중에 어떤 분이 저는 지금 그래도 개인적으로 평가할 만한 인사는 과기정통부 장관 아닌가 싶어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이분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 그런 우리의 그 기술력을 키우는 데 기여를 하신 분이고 이쪽 분야에 원래 유민영 현 장관을 유임시키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본과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반도체 분야 더 주력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분을 발탁하신 거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장관급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주미대사 문정인 특보를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한미 관계 굉장히 저는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미국 상황에 좀 관심이 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이 고사도 했고 그래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의원을 발탁하신 건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다른 이상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기영 지명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조 지명자 같은 경우는 별명이 사상 최초입니다. 사상 최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여성 중에 사상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고대 경영학과 최초 여성 교수, 최초네요. 한양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초 교수, 입지전적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38년 역사 최초 위원장으로 지명을 되셨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입지전적으로 유리천장을 깨운 그런 분이라고 저는 크게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8개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까지 하면 총 23개 장관급 그 직위가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 30%를 달성하시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성의 비율, 여성 비율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23개 부처 중에 7명 그리고 이번에도 피우진 처장님께서 나가셨지만 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여성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30%를 계속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계속 큰 의미를 좀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건 역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기자회견 열었거든요. 후보자 소감 발표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의원님께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로 지명이 된 그날 기자회견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저는 좀 이례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대체로 뭐 후보자들이 간단히 예. 뭐 입장을 내죠.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소위 내고. 언론인들을 이렇게 초치를 한 다음에 예. 본인이 서서 하는 거 역시 나서길 좋아하는 조국 후보자답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서울대 출신이고 동문이지만 예.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스누라이프 예. 그러니까 서울대 재학생 동문들이 다 참여하는 그 공간인데 거기서 지금 부끄러운 서울대생 하는데 압도적 1위입니다. 동문 1위를. 그런데 예. 2016년에 구속돼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위였을 때 예. 이 나서길 좋아하는 조국 당시 교수가 또 여러 말씀하셨어요. 좀 비판을 비아냥하는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분이 다시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할 기회를 갖겠다 이런 예. 이야기인데 우리 박 변호사 계시지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예. 정말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잘했느냐 이런 평가가 저는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인사 검증에 대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청와대 공직기강도 굉장히 무너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 수석이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쪽에 뭐 심지어는 경제 이야기까지 해서 계속 SNS 활동은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예. 저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미 본인 입으로 지금 이야기한 공정한 법질서 확립 예. 저 그거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굉장히 편향적이고 예. 그다음에 교수답지 않게 흑백 이분법에 이 소위 말해서 본인의 내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내 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훈훈하게, 예. 다른 편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지금 청와대에 걸려 있는 소위 말해서 남에게는 대인 춘풍, 남에게는 봄바람, 지기추상, 자신에게는 아주 서리벌. 서리빨처럼 예. 이거하고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제기하고 싶고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야당이 이 야당과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뭐 서해 맹산의 정신 운운했지만 사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진중훈이라는 시에 나오는 예. 저긴데 바다에 맹세를 하면 소위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예. 그다음에 산에 맹세를 하면 초목이 알아준다 이런 건데요. 예.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런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심 국민들이 다 인정하죠. 그런데 조국 수석이 저런 말씀하는 거는 저는 뭐 국민들이 별 감동 못 받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 들어요. 네, 박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나서 반응 듣겠습니다.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대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말씀드렸던 예. 것들은 이미 조국 지명자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지명 초기에 자신의 어떤 결연한 의지들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근무하실 때도 많이 예. 그러셨죠? 조국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전 근무하기 전에는 뵌 적이 없었지만 예. 제가 뵀을 때 느낌은 뭐냐면 2년간 이렇게 보통 교수 출신이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좀 부족하거나 특히 행정 능력이 좀 떨어지는 관료가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예.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형사법계에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인용 지수가
많은 것으로 권위 1위를 있는, 권위 있는 형사법 확자라는 것들은 다 알려졌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조직장력이 있는 것인가, 행정 능력이 있는가. 근데 그런 점들도 충분히 좀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조금 평가가 좀 박하시지만 특히 우리 조국 지명자께서 하신 일 중에 보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문민 통제를 통한 탈검찰화를 우리 박상기 현 장관하고 호흡을 맞춰서 아주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는 검찰 장악이라든지 수사 편향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것처럼 검찰 개혁의 속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평가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명자께서 서해맹산이라는 좀 어려운 말씀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이라는 예. 한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로운 신하가 어려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구절인데요. 뜻풀이는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측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석의 얼마 전에 보도도 됐었는데 경남의 진해에 가면 용동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학원이 3.1운동 당시에 경남 진해의 3.1운동이 아주 중심지였는데요. 거기 종조부께서 거기 3.1운동 핵심으로 교사로서 참여를 해서 체포도 되셨고 또 고모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투옥을 하셔가지고 평생 이렇게 허리를 쓰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고초를 겪은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가정사회 그리고 또 민족의식에 대한 발로로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줄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길 갔던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 질문이나 이런 걸 좀 저희는 질문하는 직업이니까 질이라도 좀 받았으면 그래도 날도 더운데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마 지명자께서 앞으로 그런 기회들은 좀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또 소통에 능하신 분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자신의 뜻을 좀 국민들께 알리는 게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기자 출신인데 제일 먼저 물을 게 부끄러운 서울대생 압도적 1위입니다. 기자들이 이건 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질문을 아예 안 받은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그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특별히 달리 말씀을 안 드셨던 게 뭐냐면 그 기사에 별로 이렇게 동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그 무슨 트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알려졌는데 그 단체의 강령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간첩이 들어와서 한 것이다. 이런 민변 같은 경우는 간첩을 옹호하는 집단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학생 단체인 것 같고 투표자 전원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박 변호사께서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트루스 포럼은 그런 지적을 조국 수석은 빨리 사표 내고 정치하라고 주장한 서울대 안의 단체고 지금 스몰라이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투표는 서울대 재학생, 서울대 졸업생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1등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 1위가 조국 수석이고 그다음에 2위는 유시민 씨고 3위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내에 졸업생이나 동문들의 시각이 지금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스 포럼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데 아마 그 결과는 지금 트렌드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정치적 성향하고 상관없이 조국 수석이나 유시민 작가가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보다 서울대의 명예를 좀 어렵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재학생 동문이나 국민들이 동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는 국민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서울대학교 한 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거를 조국 수석이 2016년에 그 결과를 인용해서 당시 1, 2, 3위를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자기는 지금도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자기 삶을 방치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국 수석이 배운 분이라면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좀 더
뭐 벼가 머리 숙이듯이 예.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청문회장에서 저분이 어떻게 나올지 좀 보고 싶어요. 정말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지 정의롭게 살아왔는지 한번 당하는 걸 보고 네.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두 분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당은 대체적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이야기까지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장관급 인사 10명이고요. 부처 8곳.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조금은 이 이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신상을 털거나 예. 개인적인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좋은 후보자들이 고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어떤 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정책 인사청문회의 그런 측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국 지명자 말고도 다른 여러 지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뭐 금융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혁신금융이라든지 또 외환거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중요합니다. 측면, 예.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윤성수 지명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제금융 분야에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경제 문제, 금융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런 고견을 듣는 그리고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검증도 그렇고 역시 조국 전 수석에게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그쪽에 집중을 하겠죠.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좀 노정이 되고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벌써 15명인가 16명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같으면요. 이 차관보도 청문을 한 다음에 다 상원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놓기 전에 백악관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무난하게 도덕성 검증 끝나고 청문회 때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안 예. 나오겠네요. 그럼.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 조사한 내용들을 예. 검증한 내용들을 이미 국회에 알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덕성 신상 검증은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청와대에서 검증한 내용이 이제 국회에서 요청하면 그 자료가 일부 가요. 그리고 완벽하게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마다 신상 문제 가지고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시간 다 허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겨우 청문회가 열렸는데 신상 검증, 도덕성 검증 하다 보면 정책 검증이 안 이루어지고 자료 딱 제출 하루밖에 얘기하다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정권 교체가 계속 여야 간에 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새로 권력을 잡는 쪽도 힘들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정부도 힘든데 예. 적어도 장관급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만 임명동의안 예. 처리하죠. 나머지 장관급들은 다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대통령이 좀 불편하더라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장관급 하고 예. 그다음에 권력기관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예. 이런 권력기관장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다면 예. 청와대가 굉장히 검증을 신중히 할 겁니다. 그러면 정책 검증 국회에서는 정책 청문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정권을 잡으면 인사하는데 국회가 계속 제동을 걸 수 있으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분들을 만약에 발탁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청문회 제도 이렇게 보완하지 않으면 예.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는요. 청문회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하루 그냥 뭐 당사자는 하루 가서 적당히 버티면 두들겨 된다. 맞고 시간 넘기면 장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청문회는 저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제도가 확대되는 게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부터 이게 정말 확대돼 가지고 예. 그 범위가 확대돼서 유시민 장관이 제일 처음 그 청문 대상자 장관 강요 중에서 그랬었는데 예. 이거는 뭐 여야에 따로 구분 없이 국회에서 좀 의사를 좀 모아주셨으면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예. 매번 운영위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네. 청문제도의 보완 것들은 국회가 좀 결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문정인 특보 얘기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 주미대사의 문 특보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이게 좀 급작스럽게 좀 얘기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뭐 언론인들도 또 취재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본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좀 문제가 있겠다. 문특보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문정인 특보도 미국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그레망이 뭐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안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2달, 석 달 뭐 이렇게 네. 넘어가면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인이 미국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사실은 뭐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는 뭐 그다지 큰 무게 중심을 두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평화협정을 맺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라고 했지만 저분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미동맹 굳이 필요 없다. 다자 안보 협력 체제로 가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핵을 지금 전혀 철폐하지 않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가지고 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시험 발사를 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 그건 우리 국민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미국은 더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대사로 만약에 지명을 했다. 미국 입장에선 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판에 본인의 뭐 개인적인 어떤 생각 또 신상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고사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저는 고사 잘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수혁 의원으로 대체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문정인을 생각하신 거는 그건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문정인 교수를 대사로 해서 뭐 검증 작업을 했다든지 뭐 그걸 했다든지 뭘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하마평이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조금 뭐 많이 나가셔서 뭐 신상까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가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뭐 미국의 아그레망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그 제의가 있었고 본인께서 언론 보도대로 고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리베로의 역할, 우리 축구에서 리베로는 좀 자유스럽게 조금 더 과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택하신 것은 아닐까. 지금도 그런 자문의 역할에서 때로는 뭐 본인의 이야기, 때로는 어떻게 정부에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저희가 한 1조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5배 정도 높은 금액을 뭐 요구를 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아마 액수를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우리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외교부가 이제 협의 창구인데 현재 미국도 이 협상단을 구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작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막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50억 달러. 그러면 6조 원이 넘는 이 금액을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뭐 했다는 소위 설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난해에 미국이 굉장히 요구를 뭐 과하게 했는데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8.2% 인상을 해서 지금 1조 38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조 400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러니까 2조가 좀 넘죠. 지금 반반씩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조가 좀 넘는 거에다가 50% 프리미엄을 요구해서
사실상 한 3조 가량을 요구를 할 생각이다라는 미국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 아마 그 정도 요구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이건 우리 현재 내는 거에 3배를 달라는 건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 용병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가치 동맹이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미국은 한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국을 미국 입장에선 가상의 주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정말 혈맹으로서 정말 이성적인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는 상당히 가두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한미동맹의 어떤 가치, 역사,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도 냈지만 일종의 일단 높게 거래로 그냥. 생각하면서 일단 높게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협상 과정에서 좀 깎아주고 이럴 생각인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부도 잘 치밀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하시죠. 이 외교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데요. 예. 저 이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협력해가지고 특히 방위 분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야당과 여당이 뭐 특별히 달리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 가치 동맹을 훼손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또 의회 외교도 더 강화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협상의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퍼 장관이 정경도 장관 만나기 전에 외교부부터 찾았거든요. 이걸 두고서 분담금 중요하니까 먼저 만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계속적으로 미국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그보다는 그 가치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욱 확산하고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갈등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근거가 어제 알려졌죠. 일본이 처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3건 중에 한 건인 포토레지스를 우리에게 수출을 허가해줬다. 고작 한 건이지만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고삐를 죄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양국이 좀 냉철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다.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이 저거 한 거는 사실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한번 보겠다는 수를 둔 거죠. 예.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예. 과정도 또 밟고 있고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치졸하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예. 이 호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도 그런 맥락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무작정 수출 금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적절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안보와 그런 관련해서, 맥락에서 안보와 관련해서 이번 건은 우려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 관리 입장에서 우리는 계속 행동을 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꼭지를 일본이 쥐고 틀었다 열었다 이렇게 치밀하네요, 좀. 틀었다 잠갔다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도 냉철하게 대응하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예. 도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뭐 정하자. 또 도쿄 올림픽 보이콧하자. 예. 뭐 굉장히 강성 발언. 심지어는 1965년에 한일 협정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감정적인 발언들이 이제 속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너무 막 가면 안 된다. 좀 진정하자 이렇게 내부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 거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되 우리도 굉장히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일본과 대응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외교로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유보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가는 대응과 맞대응으로 해서 이 상황을 사태를 키우고 악화를 한다면
정말 양쪽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본이 한번 속도 조절하는 느낌을 줬다면 네. 우리도 상응하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간을 좀 갖고 냉각기를 가지면서 일본하고 소위 말해서 물밑에서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네. 앞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 이걸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여당이 너무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이 부분 동의 안 하시죠? 저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정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특히 예.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지 특히 WTO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말로는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급기야 며칠 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실토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제 보복이라는 사실상의 그런 내용들을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런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어제 그 수출 허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정면에서 정부의 어떤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여당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부와 다르게 정당이나 의회는 조금 더 자유스럽고 발언의 수위도 훨씬 더 좀 높아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참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면 그런 면에서 여당이 그런 좀 총대를 메고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계속 초지일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외교로 풀자, 외교의 가능성을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교로 푸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현재 지금 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졌단 말이죠. 예.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협의하자고 했을 때 정부가 대응하지 않다가 막판에 일본한테 던진 소위 1+1,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종의 배상이든 보상이든 예. 이런 위로금을 주는 조치를 하자는 거였는데 일본이 그거는 못 받겠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가 들어와야 그렇다면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일본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예.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플랜 B, 플랜 C가 있느냐. 아마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겠지만 아직 안을 만들어서 일본한테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지금 소위 말해서 외교로 어떤 창구를 열어서 논의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1.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플러스 한국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7만 2천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6,300억 원 정도의 위로금을 네. 줬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 방식을 지금 한국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만약에 그런다면 좀 서로 협상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중국 모델이죠. 우리는 일본이 받겠다. 불법으로 이 강제징용한 건 틀림없다. 그러나 예. 우리는 배상받지 않겠다. 예. 대신 일본이 사과를 해라. 예.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물론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반영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노영민 실장도 답변을 하셨는데 네. 피해자들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공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 좀 정부를 믿고 일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들은 김현종 1차장도 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상의 특사를 파견하고 외교 협상의 틀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의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어떤 말씀만 식으로 더 드리면 노영민 비서실장 그 말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1 안을 만들었을 때 피해자들 이야기 다 듣고 반영해서 그분들이 입장에서 발표해도 좋을 합의 아니라고 최선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말했는데 예.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그런 적이 없다. 없다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냥 접촉 있었지만 우리의 동의를 받질 않았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지금 정부가 과연 입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피해자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는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협상, 뭐 물밑에서 우리가 타진을 했지만 일본이 노했다는 것도 우리의 안이 만약에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타진했다면 다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 이 바깥에 알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이 플랜 B, 플랜 C를 진지하게 만드는 거는 예. 정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 보복을 하고 있는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자, 여의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요. 사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음주가 좀 한 번에 논란이 됐는데 어제 이게 뭐 쪽지 예산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직접 자기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민원을 받겠다라고 한 부분이 드러나서 지금 좀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된 직후에 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의 특히 그 예산 담당자에게 우리 당의 정책,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이야기는 뭐 그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약속을 지킨 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그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것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와 무슨 거래를 통해서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했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어기려고 했던 뭐 그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예.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9월 2일 날만 이제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될 텐데 예. 그 이후에 뭐 쪽지 예산으로 뭐 반영하기 위해서 저런 뭐 자료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은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만 타당성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 적절한 국민의 혈세를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쪽지 예산을 통해서 본인이 관철하려고 혼자 했다. 예. 판단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추경에서 100여일 늦은 추경에서 예. 자신의 지역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뭐 반영했다라는 며칠 어떤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 해보셨으니까 네. 더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받아보신 적이 이제 사실은 저런 정부가 공문? 예. 예산을 국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들이 꽤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에 이야기하면서 반영해 달라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건 사실은 그거는 뭐 필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예결위원장이 그것도 한국당 의원들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전체 의원도 의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전체 의원들한테 받았으면 괜찮은데. 의원들의 지역 현안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정부가 한번 참고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이제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편성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의원들의 지역 여러 가지 현안 수요를 정부에 줄 수는 있다고 봐요. 정부가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국가 차원에서 균형 예산을 정부는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역별로 의원들이 자기가 소위 말해서 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많이 지역구 확보하려고 하기 챙기기 때문에 위해서. 예. 지역 예산이 치우치게 반영이 되면 이거는 국가 나라 살림살이에 주름살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포크베럴 팔러틱스라고 해가지고 돼지 여물통 정치라고 하는 건데 의원들이 자기 예산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로비도 하고 뭐 정부에 압박도 넣고 정부가 오케이 하면 국회에서 편성하고 미국도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 균형 예산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챙기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원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한테만 보내서 저렇게 한 거는 사실은 매우 잘못됐고 다른 외교위원장은 저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례적인 거죠, 지금 네, 이런. 굉장히 이례적이고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퇴 얘기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저는 좀 한국당은 그동안에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뭐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어떤 징계나 시정 이런 게 조치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부족했어요. 같아요. 근데 예.
그러면서 정부가의 잘못을 질타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정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가단성 있는 조치를 지도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이게 지금 맡고 계신 게 국회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무슨 예결위원장도 아니고 공직을 맡고 계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화해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저렇게 음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예결위 전체를 하더라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가 무슨 특별 집단이 아니거든요. 잘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일 뿐인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민원 받으려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자신의 정당 의원들한테만 받는다는 것은 아주 매우 부적절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퇴 네.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음 행보가 막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정당 내부가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의 지금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이제는 몇 분 안 남게 생긴 상황이죠. 예. 정동영 대표가 만약에 내가 사퇴를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평화당은 탈당하는 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예. 그 당 전체가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한 비상대책기구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정동영 대표는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11명은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12일에 탈당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지금 5분의 의원이 남는데 그분들 중에 정동영 대표와 아주 가까운 또 다른 분 빼고는 또 일부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 내에 소위 대한정치연대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바라보는 분들은 어디냐면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 예. 그다음 플러스 손학규 대표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당을 하나 만든다. 치면 사실상 호남당이 되는 거죠. 예. 호남당이 되는데 과연 내년 총선에 그런 당이 만들어져도 파괴력이 있을까? 그 당이 유의미한 의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총선을 지휘할 소위 말해서 국민이 누가 봐도 저분이 지휘를 한다면 저 당에 믿음이 간다. 그래서 표를 상당히 줄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중심 인물이 없어요. 예전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도 그다지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민평당 저 동요가 예. 소위 분당이 바른미래당에 바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또 이 소용돌이에 빠지고 예. 바른미래당 일부는 민평당에 계신 분들하고 손잡을 수 있지만 또 과거 새누리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 중에 구성원으로 돼 있는 비당권파 의원들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다른 새누리당 의원 출신 플러스 안철수 전 대표 이 세력은 궁극적으로는 따로 가거나 예. 독자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당이 좀 크게 바뀌어가지고 보수 통합이 좀 새롭게 이제 물결이 이루어진다면 그쪽과 연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제가 단순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고 누군가 지금 먼저 일단 탈당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아니면 저분들을 흡수하는 노력이 더 있을까요? 근데 이미 바른미래당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뭐 복잡한 상황 같지만 한편으로 좀 이럴 때는 원론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정당을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보스나 뭐 어떤 지역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가치나 비전을 비전을 중요시하죠. 강화하는 그런 정당이 더 그 인기도도 올라가고 혹시 예. 거기에 대해 지지도 높아지는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 사안과 관련돼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미래당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면 바른미래당 지금 뭐 나경원 대표와 유승민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 원내대표가 정당 통합이라든지 정계 개편에 이렇게 큰 핵심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당 대표, 예. 황교안 대표일 텐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정서적으로 아마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유승민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끌어들이는 잠재적 경쟁자인 이렇게 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이 전부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